공항 방송이 15번째 탑승 안내를 내보내던 순간 수아는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로 다른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다. 뛰는 것도 아닌데 온몸이 덜덜 떨렸다. 그 떨림은 분노였고 공포였고 무엇보다 확신이었다. 정순, 그녀의 할머니. 지금 이 순간 탑승구 앞 휠체어에 앉아 제주도 여행이라는 거짓말을 믿는 척하고 있는 바로 그 여인을 누가 진짜로 구해줄 수 있을까? 다시는 기회는 없었다. 이번에도 놓치면 할머니는 그곳에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큰 복 받으실 거예요.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기입니다. B8 탑승구. 상담교사가 먼저 달려나갔다. 그 옆에서 경찰은 통신기를 꺼내 단속조를 호출했고 수아는 손에 쥔 핸드폰을 꾹 쥔 채 따라 달렸다. 멀리서 보였다. 회색 휠체어, 똑같이 생긴 여행 가방 2개, 그리고 서성이는 아빠와 그 옆에서 말없이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는 엄마. 가족처럼 보였다. 너무도 자연스럽게. 그러나 수아는 안다. 그 장면은 연극이고 그 안의 주인공은 자리를 떠날 준비가 안 됐다는 걸. 정순 어르신, 실례합니다. 서울중부경찰서 형사과입니다. 경찰이 먼저 다가갔다. 아버지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다. 무슨 일이시죠? 저희는 그냥 가족 여행 가는 건데. 가족이면 잠시 협조 부탁드립니다. 서울지방청으로부터 정순 씨와 관련한 민원 접수가 있었고 신원 확인과 진술을 받아야 합니다. 어머니, 괜찮으시죠? 그냥 우리 비행기 타러 가요. 아버지가 다급히 정순의 손을 잡았다. 그 손에 순간적으로 힘이 들어갔다. 하지만 곧 정순은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시선을 옮겼다. 그곳에 수아가 있었다. 눈이 마주쳤다. 짧은 순간 그 아이는 말하지 않았다. 그저 입술을 꼭 다물고 있었다. 하지만 눈은 할머니, 다 알아요. 이제 제가 데려갈게요.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정수는 그 눈빛에서 아주 오래전 자신이 처음 아들을 바라보던 그때의 따뜻함을 느꼈다. 그래서 천천히 손을 뻗었다. 수아의 손에 자신의 손을 겹쳤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 했다. 수아는 울지 않았고 정순도 떨지 않았다. 단지 조용히 속삭이듯 말했다. 나는 여행 안 가요. 이 아이랑 같이 집에 갈래요. 그 말에 며느리가 소리쳤다. 어머니, 지금 헛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행 가시는 거잖아요. 하지만 정수는 눈을 감고 고개를 저었다. 난 어제도 오늘도 기억해. 지금도 아주 또렷이. 수아는 손을 꼭 쥐며 돌아섰다. 공항 전체가 쏟아지는 햇빛에 잠기듯 조용했고 정수는 천천히 휠체어에서 일어섰다. 허리는 굽었고 다리는 약했지만 그 발걸음만큼은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자기만의 것이었다. 경찰은 정중히 아들 부부에게 말을 건넸다. 민원 조사가 끝날 때까지 귀가를 자제해 주십시오. 관련 서류는 정식으로 요청드릴 겁니다. 며느리는 입을 꾹 다문 채 핸드폰을 쥐었고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수아는 할머니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이제 가요. 할머니, 진짜 집으로. 정수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한마디만 남겼다. 그래, 이제 그만 속을 때도 됐지. 그 방은 분명 정성껏 꾸며져 있었다. 정순이 아들 내외와 함께 살게 되던 날, 며느리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어머니, 여기요. 햇볕도 잘 들고요. 침대도 새로 놓았어요. 치매 예방에 좋은 라벤더 향도 뿌렸어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방을 둘러보았다. 바닥은 말끔했고 커튼은 포근한 크림색, 책장엔 이미 노인 건강 정보와 가벼운 컬러링북 같은 책들이 꽂혀 있었다. 어딘가 너무 준비되어 있었다. 과하게 친절하고 지나치게 완벽하게. 어머니, 이 약
꼭 드셔야 해요. 식사 후 아들은 작은 약통을 건넸다. 정수는 약을 바라보았다. 하얗고 둥근 알약, 흔히 보는 비타민 같았지만 그 눈빛은 설명보다 더 많은 것을 품고 있었다. 이건 뭐냐? 기억력 향상제예요. 요즘 어머니 조금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그 말에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보탰다. 치매 예방엔 조기 약 복용이 최고래요. 정수는 한 박자 늦게 약을 삼켰다. 쓴맛은 없었지만 입안에 남는 이상한 이물감이 오래 남았다. 그날 저녁 거실에 앉은 정수는 TV 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크게 들린다는 걸 느꼈다. 볼륨은 32. 누구 하나 줄이려 하지 않았다. 아들은 계속해서 물었다. 어머니, 우리 오늘 저녁에 불고기 먹었잖아요. 기억나세요? 정순이 잠시 생각하자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다. 그거 말씀 안 하셨잖아요. 이따가 메모해 두셔야겠네요. 다음 날 아침 정수는 분명 알람을 맞췄다. 하지만 눈을 떴을 땐 이미 10시였고 창밖 커튼이 닫혀 있어 시간을 가늠할 수 없었다. 침대 옆엔 약이 놓여 있었고 작은 쪽지엔 약 먹는 시간이에요 라고 적혀 있었다. 귀엽고 둥근 글씨였다. 하지만 정수는 그 글씨가 익숙하지 않음을 느꼈다. 그리고 그날 밤 책장을 정리하다 우연히 손끝이 닿은 프레임 뒤쪽 어디선가 미세한 딸깍 소리가 들려왔다. 정수는 책을 꺼내고 벽면을 살폈다. 작고 검은 구멍 하나, 평소엔 장식품 그림자에 가려 눈에 띄지 않던 구멍이었다. 그것은 렌즈였다. 현역 시절 과학수사반과 함께 조사하던 기억이 뇌리를 스쳤다. 정수는 곧바로 알았다. 그건 감시 카메라였다. 그날 밤 그녀는 잠든 척하며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느꼈다. 벽 너머 누군가의 시선이 하루 종일 자신을 따라다녔다는 걸. 기억 안 나요? 어제도 이 말씀하셨어요. 약 드셨죠? 며느리와 아들은 반복적으로 그 말을 건넸다. 정수는 어느 순간부터 진짜로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어제 있었던 일이 진짜로 자신이 말했던 건지 아니면 그들이 그렇게 믿게 만든 건지. 정수는 작은 수첩을 꺼내 메모를 시작했다. 오늘은 목요일. 불고기. 라벤더 향. 카메라. 32볼륨. 약. 그녀는 자신을 믿기로 했다. 그리고 아직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수아에게조차 단 한 사람이라도 믿어준다면 그 순간이 오면 말할 것이다. 나는 잊지 않았다고. 수아는 여전히 학교가 끝나면 곧장 집으로 향했다. 아빠와 엄마는 대부분 늦게 들어오니까 그녀에게 저녁 식사를 차려주는 사람은 항상 할머니였다. 어릴 적부터 그래왔다. 국에 계란을 풀어주던 손, 숨죽인 채 잠든 자신을 안아 침대로 옮겨주던 팔, 그 모든 따뜻함이 수아에게 가족이라는 단어의 모양을 만들었다. 그런데 요즘 그 따뜻한 모양이 이상하게 일그러지고 있었다. 며칠 전이었다. 할머니,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수아는 식탁에서 숟가락을 놓으며 말했다. 정수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고맙다. 수아야, 너는 언제 봐도 손이 야무져. 수아는 웃으며 물컵을 건네드렸다. 할머니의 말투도 기억도 또렷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아버지가 퇴근하고 들어오자 상황이 바뀌었다. 엄마, 오늘 점심 드셨죠? 점심. 어제도 물어봤잖아요. 요즘 왜 자꾸 같은 말만 하세요? 정수는 말없이 미소를 지었고 수아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방금 전까지도 분명히 정상이었는데 왜 아버지가 물었을 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걸까? 며칠 후 거실에서 과제를 하고 있던 수아는 할머니의 방 쪽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약은 먹이셨어요? 응. 아까 먹었어. 이제 며칠만 더 버티면 돼. 병원엔 예약해뒀어. 다음 주 수요일. 그 전엔 말 실수하지 않게 조심시켜. 순간 수아의 손끝이 떨렸다. 그녀는 소리나지 않게 노트북을 닫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할머니는 침대에 앉아 조용히 발을 주무르고 있었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벌써 방 밖으로 나간 뒤였다. 할머니, 정수는 고개를 들었다. 그 표정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눈빛이 흔들렸다. 정확히는 피하고 있었다. 수아는 바로 그날 밤 작은 보조 녹음기를 온라인으로 주문했다. 배송비 포함 15,000원짜리. 충전식이고 4시간까지 연속 녹음이 가능했다. 며칠 후 수아는 아무도 없을 때 몰래 정순의 방 탁자 아래 녹음기를 설치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녁 아무 말 없이 이어폰을 꽂고 녹음된 파일을 재생했다. 어머니, 이 약이요. 이거 꼭 드셔야 해요. 요즘 말이 점점 많아지세요. 말 조심하셔야죠. 수아 앞에선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귀가 밝아요. 진짜 약발 떨어질까봐 무섭다. 수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귀에서 이어폰을 빼던 순간 온몸에 닿는 공기조차 불편하게 느껴졌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자신의 방문 앞에 작은 발자국이 남겨져 있는 걸 알아챘다. 문턱 옆 먼지가 어지럽혀진 흔적. 그리고 탁자 위에 놓인 수아의 헤어핀 하나. 그녀는 가만히 미소 지었다.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작은 안도의 숨이었다.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수첩에 한 줄을 더 적었다. 수아는 들었을까? 이제는 반찬을 3가지 이상 만들지 않는다. 젓가락 가는 방향도 달라졌고 식탁에 앉는 시간도 아들 부부가 외출한 뒤로 맞춰졌다. 어느 순간부터 정수는 모든 것을 알아도 모르는 척하기로 했다. 약봉지를 쥐고 있던 손이 천천히 내려간다. 오늘도 흰 약 하나, 주황 약 하나. 이거 드셔야죠. 며느리는 밝은 목소리로 건넨다. 정수는 미소를 지으며 알약을 삼킨다. 씹지 않고 말도 없이 마치 오래전 식은 밥을 넘기듯이. 요즘 들어 정수는 잠에서 깨어나도 누워있는 시간이 더 길어졌다. 잠을 자는 게 아니라 그냥 눈을 뜨고 있는 시간. 그 안에서 그녀는 자신을 점점 정리하고 있었다. 어머니, 다음 주에 제주도 한번 다녀오실래요? 아들은 밥상머리에서 숟가락을 놓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제주도. 정수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미소는 지었다. 혼자 계시다. 답답하셨잖아요. 바람도 쐬시고 경치도 보시고. 엄마 좋아하셨던 성산 쪽 펜션도 예약해놨어요. 그 말에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엔 노인분들 요양하듯 쉬는 프로그램 많더라고요. 마사지도 있고 온천도 있고요. 정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여행이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자신을 데리고 가려는 곳은 제주도가 아니라 되돌아올 수 없는 방향이라는 걸. 며느리가 다녀간 후 정수는 혼자 방 안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커튼 사이로 스며든 오후 햇살은 창백했고 라벤더 향은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았다. 밤이 되자 정수는 조용히 책상 서랍을 열었다. 안쪽 깊숙한 곳에서 검은색 가죽 수첩 하나를 꺼냈다. 그 수첩은 그녀가 경찰로 일하던 시절부터 써온 기록용 노트였다. 사건 현장 메모, 용의자 진술, 수사 상황 정리까지. 버릇처럼 손에 들고 다니던 그것이 이젠 자신의 기억을 붙드는 밧줄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펜을 들어 날짜를 적었다. 2025년 3월 11일. 제주도 여행 제안 받음. 표정 미세하게 흔들림. 의도 파악 불가. 수아 앞에선 여전히 정상 상태 유지 중. 그 아래 줄엔 짧게 덧붙였다.
기억력 유지 중. 연기 지속 중. 목표 언젠가 수아에게 진실 전달. 정수는 수첩을 덮으며 눈을 감았다. 이젠 누구도 자신이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걸 몰랐다. 오히려 잊은 사람처럼 연기하는 지금이 더 편했다. 아들에게 기대하지 않기로 한 건 오래전 일이다. 하지만 수아만은 다르다. 그녀는 수아의 책상 서랍 안에서 어릴 적 그 아이가 직접 그린 그림을 꺼내보았다. 햇살 가득한 마당, 할머니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 거기엔 웃는 얼굴이 있었다. 수아는 아직 내가 필요하구나. 그 말은 소리 내지 않고 속으로 삼았다. 그날 밤 아들이 퇴근하며 말했다. 어머니, 제주도 가실 준비는 미리 해두셔야 해요. 다음 주 수요일 오전 비행기라서 새벽엔 나가야 하니까요. 정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은 그녀가 고분고분하게 굴자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아무 일 없다는 듯 방으로 들어갔다. 그 후 혼자 남은 거실, 정수는 다시 수첩을 펼쳤다. 비행기 시간 8시 30분. 편도 예약일 가능성 있음. 반환 티켓 없음. 요양병원 전환 여부 의심. 그녀는 오래전 사건 수첩을 정리하던 습관 그대로 정확한 날짜, 정황, 행동, 발언을 요약해 메모했다. 그 노트는 지금 그녀가 가진 유일한 무기였다. 수아에게 모든 걸 말할 순 없지만 언젠가 그 아이가 이 수첩을 보게 될 날이 올 거라 믿었다. 그녀는 메모의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다. 이건 내가 나를 잊지 않기 위한 기록. 수아야, 내가 잃게 된다면 그때는 내가 판단해다오. 나는 정말 끝까지 너를 믿었단다. 바깥엔 바람이 불고 있었다. 정수는 창을 닫고 작은 상자를 꺼내 수첩을 옷 사이에 조심히 숨겼다. 그 순간 문 밖에서 수아의 노크 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아직 안 주무세요? 정수는 상자를 다시 서랍에 넣고 작게 대답했다. 이제 자려고. 문틈으로 비치는 수아의 실루엣. 그 그림자는 작지만 단단했다. 정수는 미소를 지었다. 내가 없어도 저 아이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기를. 그날 밤 수아는 평소보다 훨씬 더 조심스럽게 할머니 방 앞에 섰다. 문틈으로 희미하게 스탠드 불빛이 새어나왔고 그 아래엔 반듯하게 접힌 이불이 놓여 있었다. 주무시나? 살며시 문을 밀자 방 안은 조용했다. 이상하게도 불은 꺼져 있었지만 책상 위에는 수첩 하나가 반쯤 열린 채 놓여 있었다. 수아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 수첩을 펼쳤다. 흘러간 날짜들, 그리고 메모, 짧은 문장들 속에 정순의 목소리가 살아 숨쉬는 듯했다. 제주도, 편도, 항공권, 반환 일정 없음. 약, 복용, 시혼란 가중됨. 정신은 명료함. 연기 지속 중. 그리고 수아는 믿음의 증거. 수아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온몸에 전율이 올라왔다. 할머니는 아무것도 잊지 않았던 거다. 다만 아무도 믿지 않기에 스스로 잊은 척 했던 것뿐. 할머니, 작은 목소리가 터져나왔지만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침대 위에서 조용히 누운 채 그녀는 미동도 없었다. 하지만 수아는 느꼈다. 지금 이 침묵은 모른다가 아니라 알고 있다는 방식의 침묵이라는 걸. 다음 날 아침 수아는 학교로 향하지 않았다. 대신 상담실에 들러 자신이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어른, 상담 교사 선생님을 찾았다. 쌤, 저 상담 말고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녀의 손엔 녹음기와 수첩 복사본이 들려 있었다. 처음엔 믿지 않는 눈치였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상담 교사의 표정은 달라졌다. 녹음기에 담긴 대화 조각, 아버지와 어머니의 무심한 목소리, 그리고 정순이 남긴 날짜별 메모. 이건 단순한 가정 문제가 아니야.
성인 보호자에 의한 기만, 심지어 의료 조작 가능성까지 있어. 수아야, 일단 할머니를 모시고 외출해보자. 아침 햇살이 거실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시간, 수아는 평소보다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할머니, 우리 잠깐 산책 갈래요? 정수는 한쪽 눈썹을 올렸지만 곧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랑 걷는 건 언제나 좋지. 수아는 말없이 할머니의 팔짱을 끼고 현관문을 나섰다. 그 뒤로 아버지의 방문은 닫힌 채 어머니는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모두 너무 익숙한 일상이었다. 그래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택시는 이미 골목 어귀에 서 있었다. 운전석 창문이 내려가며 안에서 낯익은 얼굴이 고개를 내밀었다. 어르신, 오랜만입니다. 그때는 제가 이렇게 늙지 않았었죠. 정순의 눈이 커졌다. 당신 혹시 명신초등학교? 예. 그때 교내 아동 폭력 사건. 서장님이 직접 내려오셨잖아요. 그 상담 교사였어요. 그땐 실습생이었지만 정수는 눈을 가늘게 떴다. 기억 속 멀어진 이름이 하나 떠올랐다. 정지윤 맞지요? 예. 맞습니다. 수아는 말없이 할머니를 조수석에 앉혔다. 정지우는 고개를 조심스럽게 끄덕이며 말했다. 이번엔 제가 도와드릴 차례입니다. 택시는 곧장 협력병원으로 향했다. 조용한 병원 로비에서 정수는 기다림 없이 진료실로 들어갔다. 대기 중이던 신경과 전문의는 수아가 미리 전달한 녹음기와 수첩 사본을 확인한 상태였다. 어르신 간단한 검사만 하겠습니다. 불안하지 않으셔도 돼요. 정수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예전 사건 현장에서 진술을 정리하던 기억이 떠올랐다. 천천히, 정확히, 무엇 하나 빠뜨리지 않고 그녀는 숫자를 거꾸로 말했고 그림을 기억해냈으며 자신의 생년월일과 오늘 날짜를 또렷하게 말해냈다. 검사를 마친 의사는 조용히 말했다. 인지 기능 정상이십니다. 치매 소견 전혀 없습니다. 수아의 손이 조금 떨렸다. 하지만 그 떨림은 오래가지 않았다. 상담 교사 정지윤이 곧장 행정실로 향해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이걸로 입원은 못 시킵니다.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불가능해요. 그날 오후 정지윤의 사무실. 정수는 조용히 소파에 앉아 있었다. 노을이 창밖으로 비치며 방 안을 붉게 물들였다. 정지윤이 따뜻한 차를 건네며 조용히 앉았다. 저 기억하시는 줄은 몰랐어요. 내가 직접 내려가서 상담실 책상에 앉아있던 학생을 잊을 수 있을까? 정지윤은 웃었지만 눈가엔 물기가 돌았다.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고 정수는 손을 내밀어 살며시 정지윤의 손을 잡았다. 이번엔 내가 학생 같군요. 정지윤이 말했다. 이번엔 제가 어른이 돼야죠. 잠시 뒤 수아가 SNS 친구들과 함께 도착했다. 그들 중 한 명은 작은 캠코더를 들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태블릿을 펼쳐 녹음기와 진단서를 디지털 자료로 정리하고 있었다. 오늘부터는 우리 기록 남겨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누가 뭘 숨겼는지, 누가 누구를 지켰는지. 정수는 조용히 앉아 그 모든 움직임을 바라보았다. 마치 오래전 형사들이 사건 브리핑 준비하던 광경처럼 그녀는 수아를 불렀다. 이제 내가 지휘해야겠구나. 수아는 그 말에 고개를 숙였지만 눈동자는 어느 때보다 또렷했다. 김포공항 국내선 3번 게이트, 수속을 기다리는 줄 끝에서 아들 정민과 며느리 세영은 휠체어에 앉은 정순을 애워싸고 있었다. 어머니, 제주 공기 좋다니까 조금만 쉬고 오세요. 몸이 조금만 더 회복되면 천천히 요양원 프로그램도 시작하고요. 엄마, 우리 여행이니까 너무 긴장 말고요. 바람 쐬러 가는 거예요. 응? 정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은 흐릿했고 시선은 발끝에 고정돼 있었다. 주위 사람들은 그저 노모와 가족이 여행을 떠나는 평범한 풍경으로 보았지만 그 누구도 이 여자의 손안에 쥐어진 작은 수첩과 그 속에 담긴 기록이 폭풍의 핵심이라는 걸 알지 못했다. 탑승 게이트가 열리기 10분 전, 정민이 휴대폰을 확인하는 사이 정순의 앞에 누군가가 천천히 다가왔다. 검은 패딩을 입은 여고생. 그 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할머니, 저예요. 정수는 고개를 들어 그 얼굴을 바라보았다. 눈빛이 달라졌다. 맑고 깊고 아주 오랜 침묵이 녹아있는 눈빛. 수아, 그 순간 게이트 양쪽에서 사복 경찰 둘이 빠르게 접근했다. 이어폰을 낀 남자는 정민의 팔을 가볍게 잡았다. 정민 씨 맞으시죠?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팀입니다. 지금부터 법적 고지 후 조사하겠습니다. 정민은 당황한 듯 고개를 젓고 세영은 한 발짝 물러섰다. 무슨 일이에요? 저희 그냥 여행 가는 건데. 하지만 다른 형사가 명확하게 말했다. 치매 진단서 위조, 의료 기록 조작 시도, 노인의사 능력 허위 진술 유도 그리고 재산 명예 편취, 미수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세영이 순간 고함쳤다. 이게 다 무슨 말도 안 되는! 바로 그때 정순이 휠체어에서 일어났다. 하얀 머리가 천천히 흔들리며 허리는 아직 조금 굽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곱고 단단했다. 정민과 세영이 동시에 돌아봤다. 엄마, 어머니, 정수는 입술을 꾹 다물다가 차분히 말했다. 나는 기억을 안 잊었어. 그냥 잊은 척 한 거야. 그 말이 공항 대기실 안에 맴돌았다.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정민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수아가 다가와 정순의 손을 꼭 붙잡았다. 할머니, 이제 끝났어요. 정말 끝났어요. 그제야 정순의 눈에 참았던 눈물이 터졌다. 둘은 공항복도 한가운데서 서로를 껴안고 참았던 울음을 쏟아냈다. 형사들이 정민과 세영을 각각 양옆에서 붙잡았다. 세영은 거칠게 뿌리치려 했지만 정민은 이미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 모든 자료는 확보돼 있습니다. 변호사 동행하에 출석하시죠. 그들은 그대로 출구 방향으로 이끌려갔다. 사람들의 시선 속에 사랑으로 가장한 탐욕의 진실이 조용히 퇴장하고 있었다. 정수는 수아의 손을 꼭 잡은 채 다시 앉지 않았다. 휠체어는 빈 채로 옆에 서 있었고 그녀는 이제 자기 힘으로 서 있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 누군가 그녀에게 물었다. 괜찮으세요, 어르신? 정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기억은 다시 돌아왔어요. 아니, 사실은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어요. 봄의 끝자락. 창밖에 피어오른 이팝나무가 하얀 숨결처럼 흐드러졌다. 서울 근교 작은 마당집. 붉은 벽돌 담장 안에서 정수는 아침 햇살을 맞으며 빨래를 널고 있었다. 할머니, 그건 내가 해요. 수아가 뛰어나오며 바지 끝을 걷었다. 하지만 정수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내가 해야 마음이 놓여. 햇빛은 내가 먼저 맞아야지. 그래야 너한테도 따뜻함이 전해지거든. 수아는 할머니 옆에 멈춰섰다. 그녀는 예전보다 어른스러워졌고 더 이상 할머니가 혼자 외롭게 버티지 않도록 곁에 단단히 붙어 있었다. 집안에는 아직도 정순이 쓰던 수첩들이 남아 있었다. 사건 기록처럼 일상을 기록하던 버릇은 이제 살아있는 증언이 되었다. 그녀는 요즘도 하루의 끝마다 수첩을 펴고 그날의 날씨와 기분, 그리고 수아의 말 한마디를 써내려갔다. 2025년 4월 26일. 햇빛 강함. 수아가 깔깔 웃음. 그 웃음이 나를 살게 함.
정순의 진술과 병원 진단서, 수아와 상담교사, 시민단체가 제출한 자료들로 정민과 세영은 법적 처벌을 받았다. 징역은 피했지만 정순과 다시는 만나지 않는 조건으로 사회봉사와 재산 반환 명령이 내려졌다. 그들에겐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접근할 권리가 없었다. 하지만 정수는 복수하지 않았다. 그건 이미 그들의 삶에서 가족을 잃은 대가로 충분했기 때문이었다. 할머니, 여태까지 찍은 사진 앨범 만들까? 수아가 태블릿을 들고 다가왔다. 공항에서 서로 울며 안았던 사진, 진단서를 들고 웃던 순간, 그리고 오늘의 빨래, 너는 모습까지.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지. 기억은 남겨야 하니까. 그래야 잊지 않아. 우리 둘만의 가족 사진이네. 그래. 우리 둘만의 가족. 정수는 한참을 하늘을 바라보았다. 사람들이 떠난 자리, 조작과 외면과 침묵이 흩어졌고 그 자리에 남은 건 진심 하나뿐이었다. 그녀는 수아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가족이란 게 말이지. 같은 피가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살아내는 거야. 난 내가 있어서 다행이다. 수아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껴안듯 숙였다. 바람이 불었고 이팝나무 꽃잎이 정순의 어깨에 내려앉았다. 이제 그녀는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었다. 나는 끝까지 기억했어. 그 말은 이제 누구의 증언도 필요 없었다. 그녀의 삶이 바로 그 증거였기 때문이다.